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리사 입문자 설명회를 맡은 박규민 변리사입니다.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다들 벌써 변리사 시험을 준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으로서 또 사회에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57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토목환경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알기로는 뭐 우리 변리사가 기계공학 또는 전자공학, 화학공학이 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과연 토목과인데 내가 뭐 건축과인데 또는 내가 공대생이 아닌데 변리사 시험을 해도 되나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잘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특허법인 CNS라는 곳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큰 법인 중에 하나예요. 큰 대형 법인에서 약 한 4년간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더센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개업을 해서 파트너 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 변리사 학원에서 특허법을 강의한 지는 약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드릴 내용은 변리사가 뭔지 그리고 변리사 시험 제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건 나와 있지 않죠. 합격 그 후 나와 있는데 이걸 나눠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 제 사진을 넣어놨어요. 제 개인 사진이라서 배부드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리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변리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변리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변호사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호사는 뭐 한자를 써서 뭐 대변할 변 또는 말 잘할 변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우리 변리사라고 하는 변리사의 한자는 이제 분별할 변자를 쓰고 있어요. 분별할 변. 그리고 리는 이제 이칠 이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치를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변리사라고 하고 있는데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린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이 지식재산과 가까운 기술에 좀 더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많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고 우리는 법도 알고 기술도 알기 때문에 이 기술과 법, 이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를 소통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리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IP라고 하죠. 요새 이제 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IP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IP가 뭘까라고 한다면 여기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여기 흔히 우리가 공부할 이제 특허라든지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식재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면은 이제 이러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거를 보호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시험을 공부할 당시에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몰랐어서 저도 여러 입문자 설명회도 다니고 저도 사실 변리사를 준비하기 전에 있어서 계속 진로를 고민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저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과 관련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걸 하기에는 제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스타트업 대표들처럼 뭔가 대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변리사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의 역할은 기술과 법 이 중간 단계에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변리사가 되어서 좀 스타트업과 이 법 사이에서 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변리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게 특허고 어떤 게 상표고 어떤 게 디자인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현역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뭐 스타트업들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 또는 뭐 중소기업 분들과 많이 대화를 할 때도 특허라는 표현보다 뭐 다 특허라고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상표 특허 되나요? 디자인 특허 되나요? 뭐 특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 분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거를 특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뭐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 그리고 발명, 이 발명과 관련돼서 권리로서 얻는 거를 우리가 특허라고 합니다. 뒤에서 뭐 상표 디자인을 소개하겠지만 상표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게 기술 그리고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걸 우리가 특허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특허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거 지금 기울여지고 있는 거 이게 뭔가요?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의 린 댄스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보면 발명자의 인벤터에 마이클 잭슨이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특허라고 하면은 뭐 정말 뭐 대기업, 뭐 삼성, 뭐 포스코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어떤 뭐 이런 뭐 디스플레이도 될 거고 이런 책상도 될 거고 심지어 그 연필 뒤에 지우개가 부착된 그러한 연필들도 하나씩 다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발명도 보면은 이제 영어로 써진 거 보면은 이제 항중력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린 댄스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이 신발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이 한번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받았고 네,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허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특허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냥 흔히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이 물건들도 종래의 기술보다 좀 더 진보된 것이 있다면 특허로서 권리를 부여받고 여기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니즈를 찾아줘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명자들이 원하는 또는 기업가들이나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리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되면 이제 기술의 보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냐? 이제 발명자와 소통을 해요. 발명자들이 발명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발명자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발명자? 뭐 어디 석박을 해야 되나? 석사 박사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특허가 돼요. 이런 것도 특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거를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변리사를 찾고 와서 저 이거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명과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특허로서 등록을 시켜줄 수 있는지 찾아주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에요. 즉 발명자가 한 발명이 뭐 대단할 수 있어요. 대단할 수 있지만 이게 특허로서 또 우리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로서 권리를 획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특허권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법이라는 법과 이 발명자가 한 발명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뽑아내줘야지 이게 특허로서 권리를 받는지 그리고 또 이 발명자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들이 발명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요. 아 이게 왜 종래에는 왜 이런 기술이 없었나요? 종래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쓰지 않았나요? 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나요? 라는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그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특허를 출원해주고요. 출원해서 등록받는 데까지 계속해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특허 출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가 변리사들이 하는 가장 주요 업무입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명세서는 이제 청구 범위 발명의 설명으로 적어져 있는데 이 청구 범위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변리사들은 이 발명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뽑아내 주는 것 그리고 그걸 서류로 작성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허들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출원한 이 기술들을 해외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해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있는 특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리하는 역할들도 변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김앤장이라든지 큰 법인들에서는 보통 이제 해외 기업들의 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사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게 되면 그거는 미국에서 등록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힘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이제 김현장에 계신 변리사님들이 그걸 대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수많은 변리사들도 삼성전자의 거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시킨 다음에 해외로 미국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흔히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이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를 대리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분쟁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애플과 뭐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 침해 소송 또는 여러 제약사들 사이의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들이 침해 자문이라든지 침해 소송에 함께 합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조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직 변리사가 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특허 침해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변리사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그래서 선두에 서서 모든 거를 그래도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변리사들이 많이 없고 변호사는 되게 많았어요. 변호사는 많은데 변리사가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내가 변리사가 돼도 소송을 대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실제 변리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련돼서 특허 침해에서 이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본안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변리사들이 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는 기술과 법의 중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함께 뭐 좀 함부로 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문도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고 있는 특허 심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특허법이라는 영역은 이제 민사법과는 다르게 좀 행정법의 영역이에요. 행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행정 심판과 관련된 특허 심판을 변리사가 전적으로 대리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소송 업무, 이 심판의 심결에 대한 행정 소송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P 전략 수립도 해주죠. IP 전략 수립을 하면서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이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지 초창기부터 어떻게 타사 특허들과 대비를 하면서 또는 경쟁사 특허들을 조사해서 특허하면서 어떻게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지 R&D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면 정말 이보다도 더 많은 업역들이 있어요.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기술과 관련되면 모두 다 변리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기술과 관련된 소송이 났을 때도 뭐 특허 침해 소송이 아니더라도 그때도 변리사를 부른다고 해요. 어쨌든 변리사들은 공대생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 침해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허 변리사로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요.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뭐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계 분야의 변리사가 되는 거고 내가 전자과를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자 분야의 변리사가 되는 거고 내가 화학과를 나왔다라고 한다면 화학 분야의 변리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토목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없죠. 토목공학과는 여기 없죠.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변리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공과 관계없이 내가 토목과지만 전자과를 하고 싶다 또는 내가 화학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다 그렇게 연습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전자권을 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상관없이 전자 변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너무 내 전공이 좀 걱정이라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CNS에서는 기계 건설 쪽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강 기업 주식회사 P의 기업을 대리를 했었고요. C사라고 해서 이제 정수기 국내 유명한 정수기 회사죠. C사. 그리고 보일러 유명한 K나비엔 다 말했는데 K 무튼 이런 식의 모든 회사들을 다 대리를 했었어요. 토목과를 나왔지만 이런 공조장치도 대리를 했었고 또 정수기도 대리를 했었고 나아가서 반도체 설비 회사도 대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대리를 하다 보니까 AI 쪽 기업들을 많이 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전공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토목이나 좀 기계, 전자 쪽을 하더라도 이 화학 바이오를 넘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또 공부 분야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건 또 쉬운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화학 바이오 분들이 AI를 대리하거나 기계 쪽 일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반대로 기계 전자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잘 못 봤어요.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허, 기술과 관련된 보호를 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만 보호하냐? 아니에요. 저희 아까 봤다시피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즉 지식재산에는 상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표권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흔히 제가 상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소개드리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 중에 하나죠. 이제 이거 다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딸 떡볶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그때 더 어렸을 때는 아딸 떡볶이를 좀 좋아했었어요. 이게 아버지와 딸이라고 해서 아딸이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부간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내분이 이 아딸이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가사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을이라는 부분이 따로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을 한 300여 개 가맹점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사 분쟁이 계속 길어지다가 이 갑이 이제 아내분이 너 내 상표 쓰지 마라고 해서 아딸이라는 상표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아딸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니까 이 300여 개의 가맹점에 대해서 상표를 모두 바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딸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보이죠? 다 사라졌죠. 아딸이 다 사라지고 감탄 떡볶이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탄 떡볶이로 이제 뭐 상호가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소개가 돼요. 아딸이 감탄 떡볶이로 바뀌었다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도 대리하지만 이 분쟁 사이에서도 최대한 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또는 어떠한 제품을 파려는 사람들 또는 화장품, 미용업계의 사람들도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변리사를 찾아와요. 변리사를 찾아와서 제가 이러한 상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표로 사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 즉 브랜드와 관련된 컨설팅까지 다들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상표를 출원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아딸처럼 상표를 쓰지 마라 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 사업이 이미 커져 버렸는데 그때 내 상표를 쓰지 못하게 돼 버리면은 정말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변리사들은 그 중간에서 기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까지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여기도 계실 수도 있는데 문과 출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과 출신의 변리사분들이 보통 상표 쪽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쪽 일을 담당을 하면서 이 브랜드 컨설팅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상표도 특허청에 제출을 해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를 보호하고 있고요. 국내 상표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들도 모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분쟁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심판 소송 업무도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 위한 IP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들도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얘기해요. 뭐 3월 24일에 뭐 브랜드 여기 보도 자료가 다 나갈 텐데 그 전에 먼저 출원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오면 이제 제가 이 상표를 보면서 유사 상표를 찾아줘요. 근데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다. 그럼 이거로는 좀 안 되겠다. 좀 상표를 이렇게 변경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그런 컨설팅 업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시 프라닭 드시나요? 전 프라닭 되게 좋아하는데 프라닭 치킨이죠. 원래 프라닭이 이 상표로 출원을 했었어요. 프라닭 어때요? 이 모양 보이시나요? 이 프라다랑 똑같죠. 프라다랑 똑같이 이 역삼각형 모양의 상표로 출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특허청에서는 거절 결정을 내려요.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저명한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닭은 지금 이 상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로고, 상표 이런 것들을 다 대리하게 되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과 관련돼서도 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너 내 디자인을 침해한다라고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도쯤에 소송이 제기돼서 2018년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때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적인 특허들도 같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건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이런 공면이라든지 이런 홈 화면들을 모두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를 주장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봤었던 그런 특허 기술에 관한 특허 그리고 상표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흔히 우리가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또는 핸드폰에 나오는 UX, UI까지 모두 다 이런 디자인들이 다 재산권으로서 출원되고 등록하고 있는 것을 다 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침해 분쟁 대응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상표처럼 기업의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요새 뜨고 있는 분야죠.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해서 권리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변리사들은 어떤 역할까지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다 돈이죠. 사실 우리가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한 이유가 다 돈 때문이에요. 다 결국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돈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변리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투자하는 분야가 뭐냐면, 도대체 이 특허를 어떻게 돈이 되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도 변리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술 가치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실상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자산이 되냐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요소로서 바로 특허권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특허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발명들에 대해서 재산권으로서 인정해주는, 즉 무체재산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 특허라는 그 서면 안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가치 평가에 좀 더 변리사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하려면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몇 건인지, 또는 그러한 특허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권리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또는 시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가치 평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에 변리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근데 변리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이공학 박사 등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변리사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특허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 관련된 내용들도 다 변리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뭐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역할, 그리고 투자 자문, 그리고 기술 이전, 라이선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까지 모두 변리사들이 함께 투입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아직 일을 한 지는 한 5년밖에 되지 않았죠.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형 특허법인에 있을 때는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허에 대해서 출원해서 등록될 때까지, 또는 침해, 심판, 소송 이 정도를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개업을 하면서 나와 보니까 정말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특허만 해서는 우리 변리사의 역할이 좀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좀 더 좋은 변리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뭐 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들어보니까 조금 하고 싶어지나요? 뭐 사실 연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좀 더 관심이 가지실 것 같은데, 뭐 변리사 연봉은 다 뭐 공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뭐 최근 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그냥 뭐 엄청 높진 않아요. 사실 저도 그 신문 기사에서 뭐 변리사 전문직 연봉 1위 뭐 이거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이거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뭐 적진 않게 받는다 해서 아마 초봉이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000씩 계속 올라가요. 연차가 쌓일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수렴이 돼요. 한 1억 중반 정도에서 수렴이 되니까 7천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부족하나요? 네. 근데 사실 변리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연봉보다는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연봉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변리사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어찌됐든 저희 전문직들이 하는 일들은 건당 어떤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는 거는 딱히 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이 잘 되는 때, 또는 주말에 갑자기 카페 가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일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오늘 일이 좀 안 되는데 그냥 오늘 일찍 퇴근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일찍 퇴근해도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변리사가 제일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출근을 10시까지였었는데 9시에 테니스를 쳤고요. 9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테니스를 쳤어요. 변리사 동기들이랑 테니스를 치고 9시 반까지 테니스 레슨을 듣고, 9시 반부터 또 이제 씻고 또 10시에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면 좀 나가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변리사 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변리사님이고, 아무도 뭐 너 왜 이때 일 안 했어? 너 왜 출근 안 했어? 라고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변리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은 사실 적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리사들이 야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변리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리사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시험으로 나뉘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고요. 1차 시험을 붙어야지만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변리사를 준비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변리사를 준비하기 위한 입장권을 따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장권을 따기 위한 시험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과목의 시험을 봐요.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이 3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뭐 3가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8과목이에요. 뭐냐?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법,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총 8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정말 범위가 넓고 정말 공부할 양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최근 이번에 있었던 62회 변리사 1차 시험 기준으로 약 3,970명 정도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시험을 보고 있죠. 그 중에서 6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뭐 동점자 포함해서 600명이 좀 넘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우리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2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2번의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은 1200명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해에 합격한 600명, 당해에 합격한 600명, 그리고 전년도에 합격했지만 떨어진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될 거예요. 왜냐 200명을 합격하니까 나머지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합해서 그냥 대략 1200명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명을 선발을 하게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르게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과목이 적어요. 4과목밖에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선택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과목이에요. 새로운 과목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난항을 겪게 돼요. 난항을 겪게 되고 사실 1차 시험이 2월에서 3월에 이제 시험을 보고 결과가 한 3월 말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면 대략 한 4개월 만에 이 민사소송법과 선택 과목까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을 동차 합격이라고 하는데 동차 합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만큼 이 4개월 만에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차 시험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2차 시험을 미리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차를 합격하는 사람들도 또 있긴 하니까 또 방법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공부는 서술형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죠. 1차 시험은 양도 많고 또 이 짧은 시간 내에 40문항씩을 풀어야 돼요. 70분에 40문항을 풀어야 되고 70분에 민법 40문항, 과학 60분에 4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사실 산업재산권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뭐 시간이 문제되진 않는데 이 자연과학개론이 저는 꽤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 여기 과학고를 졸업하신 분이 아니라면 저처럼 이제 일반고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아마 보통 물화생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화생지 중에 적어도 한 2과목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물리랑 지구화학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화학, 생명과학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2과목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생명과학 개론이라고 해서 정말 범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연과학도 모두 다 잘 봐야 돼요. 자연과학의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뭐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 공부하실 때는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20문항, 상표법 10문항, 디자인법법 10문항, 그리고 민법 40문항 이렇게 물화생지 1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1차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특허법으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 2, 3, 4, 5번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럼 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답안을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서도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뭐 니은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골라가는 게 1차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외울 것도 정말 많고 범위도 정말 많고 이러한 객관식에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막 그
조그맣게 바꾸는 것들 있죠. 뭐 날짜를 30일에서 31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심판원장을 심판장으로 바꾼다거나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좀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모두 가려내려면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1차 시험은 흑에 뭐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뭐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해서 객관식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로 나아가게 되고요. 객관식 기출 문제를 모두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판례 강의까지 한번 들으면서 특히 상표나 특허, 민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어떤 판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를 통해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과목으로 살펴보자면 민법은 이제 기본 강의는 보통 1월에 진입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민법 기본 강의를 듣게 되고요. 우리 특허법은 그 다음 4월부터 6월, 상표법은 7월부터 9월, 디자인법은 10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적어놓은 거예요. 임의로 적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을 하거나 또는 7월, 8월에 진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진입을 한다면 이거를 조금 더 땡겨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들도 굉장히 단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좀 더 밀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민법부터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법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실제법적인 성격에 가까운 민법을 공부해야지 좀 더 리걸 마인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해요.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굉장히 민법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상표법이나 디자인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과 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만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상표 디자인은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표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공부량도 비교해 보면 민법이 제일 많고 다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순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가장 많은 민법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을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좀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만점에 맞으려면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복습도 반드시 해야 되고 회독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다 공대생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법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공대생들 어떻게 공부하나요? 뭐 수학 문제 하나 맞닥뜨리면 오랫동안 공부하죠. 한 20-30분 동안 고민하는데 법 과목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법 과목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넘겨야 돼요. 일단 넘기고 이거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거를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18회독을 한 사람도 있고요. 이 두꺼운 책을 저도 한 10회독 정도 하고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독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한 30% 정도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한 50%, 그 다음에 한 60% 이런 식으로 이해도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물망을 이렇게 치듯이 계속해서 촘촘하게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그물망을 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붙잡고 있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객관식이나 기출풀이도 함께 병행을 해야만 해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같이 회독을 한 다음에 나아가서 이렇게 객관식이나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알아야지 다시 회독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쟁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나 판례까지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산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먼저 중요시하되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학습을 하고 여러 번 회독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에 들어오게 돼요. 2차 시험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과목을 보게 되고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1차와는 다르게 2차는 2일차 이틀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허법 각 과목별로 120분씩 주어져요. 2시간씩 주어지고 총 문항은 4문항입니다. 4개의 문항이 주어지고 우리가 앞에서 객관식 풀었던 거랑 다르게 2차 시험은 이렇게 줄글로 나와요. 이렇게 줄글로 나오고 앞에서는 동그라미 X를 구하라 라고 했었다면 2차 시험에서는 적법한지를 판단하시오. 동그라미인데
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동그라미인지, 왜 동그라미인지, 처음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법조문이 문제가 되는지, 이 사실관계에 어떠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동그라미이다 라고 이렇게 논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논리와 표현으로 승부를 한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원체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고 암기력 좋고 좀 더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반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글을 잘 쓰고,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는 글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글씨가 좋은 사람도 유리해요. 그래서 글씨가 좋은 사람도 유리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답안의 논리적 구성도 잘 짜임새 있게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페논페예요. 페논페로 바뀌었죠. 그래서 패스페일로 바뀌어서 여기는 이제 50점만 넘으면 패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50점을 넘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토목과를 나왔지만서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회로 이론 과목이 좀 수학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과 유사했었고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 이론을 공부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50점을 넘기는데 어려움 없지 않게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의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부터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듣게 되죠. 민사소송법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듣고 기초 GS라고 하면서 기본 이론을 설명해 주면서 실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2차 시험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기초 GS를 통해서 이제 한 3월쯤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한 달 늦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간당간당하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해야지만이 2차 시험에 좀 더 자신감 있게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1차 시험을 일단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지 2차 시험을 다른 1차 준비생들보다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진입을 해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 GS나 또는 사례 강의를 들어요. 사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그 서술형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설명해 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례 강의나 기초 GS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GS를 거치게 돼요. 이제 실전 GS라고 하면 GS 자체가 이제 그룹 스터디의 약자인데 뭐 그냥 GS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강사들이 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시간 실제 시험처럼 답안을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평을 듣는 거를 GS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실전 GS 수업은 4문항이 실제 시험처럼 출제가 되고 기초 GS는 2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연습이고 실전 GS는 실제 시험과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GS를 5월쯤에 들어야지 이제 7월 시험에 좀 더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된다면 판례 강의나 기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1차를 당해년도 합격한 사람들이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해년도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먼저 판례 강의나 기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종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기초 GS는 3월에 같이 진행이 되고요.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어쨌든 GS 수업 같은 경우에는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혼자서 집에서 하겠다,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되면 쓰다가 그냥 집에 가요. 쓰다가 집에 가거나 내일 써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딱 집중해서 그 2시간 동안 쓰는 거를 연습을 하려면 반드시 학원에 나와서 쓰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경쟁자들 사이에서 경쟁자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나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좀 GS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GS는 3월에 동시에 시작이 되고 실전 GS는 4월에서 5월까지 동일한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특허와 상표 시간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복습은 뭐 앞에 1차에서도 중요했지만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차 1차를 막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기본 강의를 듣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쯤에 시작하게 될 거고요. 4월이나 5월쯤에 시작하고 실전 GS를 6월 정도에 한번 풀어보고 패스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뭐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제 이준석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는 그냥 짧게 지나갈게요. 이제 흔히 궁금해하실까봐 실어놨어요. 뭐 합격하고 뭐하냐?
합격자 발표는 10월쯤에 나와요. 10월쯤에 나오고 10월이나 11월 이때쯤에 나오고 합격하면 그냥 맨날 모임이 많아요. 뭐 동기 모임, 나이 모임, 학교 모임, 취미 모임, 동아리 모임, 뭐 맛집 모임 엄청 많아요. 그냥 맨날 놀아요. 뭐 놀고 술 먹고 맨날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합격자 발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특허 사무소에서 박람회를 열어요. 박람회를 열면 거기 다 특허 사무소 변리사들이 다 와서 우리 사무소 와라. 너 어떤 전공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박람회를 엽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합격하자마자 바로 자소서를 써요. 자소서를 쓰면서 저 어디 회사에 가고 싶은지 또는 이제 선배 변리사님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회사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취업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때까지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에게 보온하는 시간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또 연수원에 가게 돼요. 연수원에 가서 한 6주 가량의 연수를 받게 되고요. 연수원에서는 이제 수업을 들어요. 기초적인 뭐 특허 출원 업무부터 해서 실제 실무에 가까운 연수 수업을 받고요. 9시부터 6시까지 받고 그 뒤로는 자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는 여러분들 또 모여서 또 모임, 또 술, 또 모임, 또 술. 그래서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재밌게 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니까 이 기간을 위해서 좀 참고 속세가 좀 멀어져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변리사 친구들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핫하죠. 이제 변리사의 상징,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돌이고요. 변리사가 되시면 여기서 다들 사진을 찍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다양한 액티비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패러글라이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약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했었는데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너무 촉박한 시간 동안 앞에서 너무 시간을 좀 오래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변리사 시험을 진입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직업이 좋나? 이 직업 다들 안 좋다는데 안 좋은 소문만 많지? 실제로 주변에 안 좋다는 거는 본 적이 없고 또 좋나? 근데 좋다고 하는데 또 주변에 좋다고 한 사람 본 적이 없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사실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는 그냥 취업하겠다. 나 근데 그냥 취업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휴학을 하자. 근데 이제 저는 집이 좀 엄해가지고 일단 휴학을 하는 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변리사 공부하겠다. 휴학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휴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아시죠? 콜럼버스 그림이에요. 우리 콜럼버스가 사실 위대한 이유가 이제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콜럼버스 혼자서 닻을 올렸다. 나는 이제 뭐 신대륙을 실제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게 신대륙을 알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 찾아서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는 신대륙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닻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변리사가 뭐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고민이 많겠지만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장 닻을 올리고 이 머나먼 힘든 여정을 좀 함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입문자 설명에 마치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공부에 관련된 내용도 괜찮아요.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네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거 말하면 다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전이고요. 세전이고 사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런 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퇴포예요, 퇴포. 퇴포라고 해서 이제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연봉을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연봉이 7천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그냥 우리는 이거 퇴직금 제외하고 한 6,500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일반 기업에 취직할 때는 연봉 6,500이잖아요. 당연히 퇴직금은 따로 해주죠. 근데 이제 변리사 업계에서는 이제 연봉을 좀 더 높게 제시를 하는 척을 하려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또, 지금. 예리한 질문이에요. 학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 학점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변리사를 준비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학점이 낮아가지고 이제 제 선배 변리사셨던 형이 규민아 너 이거 변리사 해야만 하겠다 해가지고 변리사를 준비를 했어요. 학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좀 좋은 특사들 있죠. 뭐 김앤장, 리앤목 이런 좋은 특사들에서는 학점을 봐요. 어쨌든 그 학점이 그 사람의 성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점이 좋은 사람을 그런 대형 특사들에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실제로 그 특사가 필요하면은 학점 안 보고 뽑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대형 법인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인력난이 이제 허덕여가지고 이제 저처럼 학점 낮은 사람이 지원했더니 이제 당장 인력이 필요하니까 바로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취업에 관련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저는 2차 시험 그 첫 번째 동차 시험이죠. 동차 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공부랑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휴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2차 시험 때는 당연히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논 시절이 있어서 이 논 시절을 메꾸려고 학교를 다녔고요. 근데 두 번째 2차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는 붙어야만 하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전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교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병행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든 수업이 이제 비대면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뭐 줌 하면서도 변리사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지. 실제로 변리사 시험은 이게 오래 끌고 가는기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붙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처럼 좀 그런 잘못된 선택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냥 동차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편하게 다 질문하셔도 돼요. 네네. 네네. 오, 맞아요. 실제로 여기도 예리한 질문 되게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도 걱정해요. 지금 뭐 AI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변리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변리사 중에서도 그 변리사 업무를 대신하는 AI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변리사뿐만이 아니죠. 제 고객 중에서도 한 명은 AI로 회계사 업무를 대체하는 고객이 있어요. 실제로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모든 대형 회계법인에 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문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전문 자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AI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이 전문직에서 좀더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AI를 활용해서 이 변리 업무에 활용해서 좀 더 생산성이 높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입문자 설명에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박규민 변리사고요. 한빛 변리사학원 통하면 또 제 메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이준석 변리사님 오시면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